자, 아까 308페이지에 14번이요. 거기 정률법이었잖아요. 14배 정률법. 정률법일 때 정률법 적상가에 제가 아까 좀 제가 착하게 잘못 적은 것 같거든요. 정률법은 제조다론 정률법에서의 적상가액, 정률법 적상가액은 제조다론가에다가 잔가율의 경과연수를 하면 됩니다. 잔가율의 경과연수. 아까 제가 이걸 감가율로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글자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잔가율에 대한 경과연수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아까 계속 하던 거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에 자, 지금 우리 비교 방식 보시면 8번 있죠. 314페이지 8번 찾았습니까? 네. 네, 거기하고 쭉 넘기시면요 319페이지에 16번 있죠. 요 두 문제가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314페이지에 8번 찾았습니까? 네, 볼게요. 실제로 이 문제가 뭐 길어 보이지만 필요한 자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 개 없어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정한 대상 토지의 평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비중가액 구하라는 뜻입니다. 네. 비중가액. 자, 비중가액 구할 때는 먼저 사례가액을 찾아야 돼요. 사례가액. 그럼 거기 사례가액이 있습니까? 3억에 거래됐다고 돼 있죠? 3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런 걸 쭉 해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뭐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말이 보통 안 줘요,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없죠? 특수한, 거기 보니까 거래 사례의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 이런 말 보입니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 할 필요 없죠. 이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해야 돼요. 그럼 시점 수정 보니까 거기 지가 변동률이라고 있나요? 네. 찾았어요? 자, 그 괄호 안에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시점 수정을 할 건데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거거든. 그럼 거래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봐봐요. 2020년 3월 1일이잖아요. 그죠? 기준 2020년 3월 1일이잖아요. 거래 시점이.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2020년 10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게 시점 수정인데 그 자료에 보니까 3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기간을 딱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1.04만 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 전체에 4% 올랐다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4%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곱하기 1.04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인근 지역에서 찾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해야 됩니다. 근데 개별 요인 보니까 상승식 쓰라고 돼 있죠. 상승식은 아까처럼 100분의 100 대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식은 밑에 분모를 100으로 두고 위에 분자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접근 조건이 5% 우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곱하기 1.05 하면 됩니다. 100분의 100 온 거야. 상승식은 분모는 100으로 딱 고정해 놓고 분자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5% 우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105, 5% 열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95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 우세하니까 100분의 105 즉 1.05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환경 조건은 3% 우세하다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100분의 103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1.04 하면 이 뜻이에요.
그럼 그 외에는 지금 조정할 거 없죠? 또 뭐 해야 돼? 기타 조건 있네. 2% 열세하다고 돼 있네요. 그럼 100분의 98. 그럼 0.98.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토지일 때는 항상 면적을 빠뜨리면 안 돼. 뭘 빠뜨리면 안 된다고? 면적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일 때는 면적을 꼭 조정해야 된다. 면적이 똑같으면 할 필요 없겠지만, 근데 보니까 대상 토지는 면적이 얼마예요? 95. 기억해 보니까 95. 그리고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얼마예요? 100.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를 평가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시험지에다가 면적 빠뜨리지 말자 딱 적고 하시는 게 좋아요. 면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사 하는 거예요. 대사. 그럼 대상 부동산이 얼만데요? 95. 사례 부동산이 얼마예요? 네. 그럼 이제 계산기 들고 이렇게 두드리면 됩니다. 1억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0.98 100분의 95니까 0.95죠?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와요. 네. 식 다 구해놓고 계산기는 두드릴 때 천천히 잘 두드리세요. 빨리 두드리라고 천천히. 나옵니까? 네, 나오겠지 뭐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11번 한번 봐봐요. 11번 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기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이런 게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상승식 묻는 문제예요. 보나마나. 아니나 다를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수정할 때는 대사 100분의 100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상승식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상승식은 분모를 100으로 딱 고정해 놓고 분자를 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거기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100분의 98이라는 뜻이에요. 즉 0.98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플러스 3은 무슨 말이에요? 100분의 103이라는 뜻이에요. 1.03이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뭐라 적어야 될까? 0.99. 플러스 4는 1.04. 마이너스 5는 0.95. 적었죠? 그 적은 거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6번이에요. 네.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를 약간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냐면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라.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토지하고 비슷한 뭐를 찾아요? 사례를 찾죠? 사례를 찾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과거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는 게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이 토지를 평가를 해야 돼. 그럼 이 토지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토지 중에서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조정하는 건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뭐냐면 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표준지를 찾아요. 뭘 찾는다고요? 표준지. 이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가 있었던 토지를 사례로 쓰는 거고, 공시지가기준법은 거래가 있었던 걸 찾는 게 아니고 뭐를 사례로 쓴다?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거예요. 표준지를.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 금액에다가, 아까 이 거래 금액을 사례가액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거래 금액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기준법은 사례로 뭘 쓰니까? 표준지로 쓰니까 이 표준지는 굳이 거래가 없어도 돼. 거래된 걸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은 출발이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에 보면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공시지가 기준이라 할 때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표준지는 사정이 없잖아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은 출발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야. 거래사례비교법은 출발이 뭐고요? 거래금액이고요. 그러면 공시지가기준법을 써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뭐부터 찾아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찾아야지.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작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2개를 준 거예요. 2개를. 자,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소재지 보세요. 이 소재지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부동산, 즉 대상 토지의 소재지예요. 거기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업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업지역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2개가 있어요. 1번, 2번. 하나는 C동 90은 공업지역이고 C동 110은 뭐예요? 상업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 써야 돼? 공업지역에 있는 300만 원을 써야지. 맞습니까? 300만 원 이게 출발이다. 근데 곱하기 이제 시점 수정합니다. 시점 수정할 때는 지가 변동률 쓴다 그랬죠. 지가 변동률도 2개를 줬네요. 5%하고 3%. 우리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업지역에 있잖아요. 3%를 써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3.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요인 비교해야 되는데 보통 인근 지역에 있다고 나옵니다. 표준지가 어디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해야 돼요. 근데 개별 요인을 보니까 상승식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상승식. 그리고 보니까 가로 조건이 10% 웃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110 곱하기 1.1 즉 100분의 11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획지 조건은 5% 열세하다고 돼 있네요.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 0.95 그래서 100분의 95가 되겠죠. 그럼 이게 곱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간단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 별로 어렵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315페이지 이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바짝 해야 돼. 9번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9번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여기 돼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 써라. 그럼 일단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찾는다. 하나밖에 없네. 뭐라고 돼 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보통 시험지에다 이런 거 풀 때는 200만 원에다가 빨간색 펜을 줄 쫙 치면 눈에 잘 들어오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나와 있죠. 몇 프로 올랐다고 돼 있어요. 1.05 곱하기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있다고 돼 있잖아. 할 거 없지.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니까 상승식이라고 돼 있죠. 15% 열세래요. 0.85. 그리고 환경 조건은 15% 웃어야 돼요. 1.15.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계산기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다 봐봐. 이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럼 나머지 우리가 연습 안 한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계산 문제. 그럼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들은. 근데 뭐 아마 그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여기 아까 토지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도 쓸 수 있고 거래 사례 비교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려면 감정평가사는 이 대상 토지하고 비슷한 토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비슷한 토지 찾을 때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사용해야 돼요. 적정한 실거래가.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도 토지를 평가할 수 있거든.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토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써야 돼. 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니까. 그러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뭐냐? 이거 기억해 둔다.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도시 외 지역은 그렇죠. 5년 이내 거래된 토지 중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는 3년, 도시 외는 5년. 요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야 돼요. 공시가 기준법 쓸 수는 없잖아. 공시가 기준법은 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쓴다? 거래사례비교법.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도시외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에 거래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수익 방식 한번 볼게요.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이론으로 내기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근데 수익 방식 계산 문제는 쉽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어렵게 나오면 이게 좀 문제 양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수익 방식.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이 가액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수익 환원법에서 구하는 가액을 뭐라 불러요? 수익 가액. 그럼 수익 가액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환원 이율에서 환원 이율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을 씁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장래 발생할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럼 수익 가액을 구하려면 순영업 소득 알아야 되고 환원이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수익 가액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순영업 소득을 가르쳐 주면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가르쳐 주면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순영업 소득 구하는 건 우리 배웠나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되죠. 그럼 순영업 소득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많아.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환원율 구하는 방법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렇죠,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해도 돼요. 그럼 시험에서 자본 수익률, 뭐 자본 회수율 이런 게 나오면 두 개 더 하면 돼요. 두 개 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조 투열부야. 이제 시가 시장 추출법, 조가 조성법, 투가 투자 결합법, L이 에루더법, 부가 부채 감당법이에요. 이 투자 결합법은 다시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원율 구하는 계산 문제에서는 얘 잘 물어봐요. 요거 이거 잘 물어봐요. 부채 감당법. 그럼 부채 감당법에 환원율 어떻게 구합니까? 저, 부, 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뭔데요? 저당 상수. 부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 대가 뭡니까? 대부비율. 네. 그리고 이론적인 면에서는 이 에루더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요. 지분 투자자 입장. 세금을 고려 안 하죠. 세금을 고려 안 하니까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네, 3번 한번 볼게요. 322페이지에 3번. 자, 이거는 이제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찾는 내용 아닙니까? 자, 적산임료, 아까 기초가액에다 뭘 곱했죠? 기대율. 자, 수익가액인데요.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수익가액 밑에 품목 뭐 들어갑니까? 환원율. 자,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뭘 돼 있죠, 아까? 그렇죠, 필요적용비.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건 이거야, 자본 회수율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본 회수율을요, 상각률이라고도 얘기해요. 상각률. 같은 말이에요. 상각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율은 이랬네요. 환원율. 자, 이 둘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됩니다. 옛날부터 된다고 그랬다 내가. 바꿔도 돼. 그러면 환원율과 바꿔버리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순영업 소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환원율 나와 있죠.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저당상수. 자, 그 밑에 환원율이 있잖아요. 위험 할증률이 있는 걸로 보니까 이건 조성법이야.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조성법은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하는 거예요. 순수율이 뭐냐면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과 같죠? 조성법이고요. 자, 그 밑에 환원율이 뭐냐면 이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환원율 과는 공식이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 지분 비율에다 뭘 곱하고 지분 배당률, 대부 비율에다 뭘 곱해요? 조심해야 돼. 저당 상수야. 저당 상수. 이자율 그러면 안 돼요. 식 잘 외우시네요. 식만 외우면 계산 문제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식을 못 외워서 계산 문제를 못 하는 거지. 제가 그래 외우라기가 미안해가지고 안 적고 있잖아. 계산 문제는 식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어요. 식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하고 또 계산기 두드릴 때도 잘 못 두드리고 하니까 식 다 세워놓고 또 틀리는 게 계산 문제더라고 보니까 제가 식은 맞게 세워놨는데
계산기 처음 두드릴 때는 100만 원 나왔는데 두 번째 두드리니까 105만 원 나오고 세 번째 두드리니까 110만 원 나오고 두드릴 때마다 달라. 그 내가 두드리면 답이 나오고 내려부터 두드리면 답이 또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요, 다. 누구한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고 조금 더 착각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사실은 식만 잘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대부 비율에다 저당상수 곱하죠. 거기 지분 배당률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계. 그 시계에 지분 배당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당상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가로 안에 리얼에. 이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 평균한 거예요. 그럼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거든. 이때도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르다야.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다르다.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다르다. 그거는 이제 이론이야, 이론.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 한번 봐볼게요. 8번 한번 보자. 324페이지 8번. 8번에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옳은 거 찾기인데,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동일하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제가 아까 뭔지는 모르지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다르다 그랬지. 동일한 게 아니에요. 건물과 토지의 수익은 다르다고 가정해요.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넘어가도 되겠다. 아까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뭐라고요? 다르다.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해봐야 돼. 자, 11번 볼게요. 326페이지.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이 뭘 구하라고요? 수익가액. 그럼 수익가액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이 딱 나와야지. 이 식이 딱 나와야 돼. 그럼 순영업 소득과 환원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가능조소득, 공실과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 영업수지에서 공부했던 거 아닌가요? 순영업 소득 구할 때. 그럼 순영업 소득 우리 뭐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환원율을 보통 가르쳐줘요. 아니나 다를까 있어, 밑에 환원율. 환원율 10%라고 있죠? 그럼 순영업 소득 구하는 문제야, 결국 이거는. 그럼 순영업 소득 구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구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자, 계산기 8천만 원 딱 두드려야지. 가능조소득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공실과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가능조소득이 10%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곱하기 0.9 하라는 뜻이에요. 10%를 빼면 90% 남을 거 아니야.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빼야 됩니까? 빼야지. 영업경비니까. 또 뭐 빼야 돼? 화재보험료. 오케이. 재산세는요? 뺍니까? 영업소득세는요? 신고한다고 막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영업경비 아니야. 부채서비스액은? 안 된다. 안 된다. 다 됐다 그러면. 계산기 얼마 찍혀있어? 6,500 찍혀있지? 자, 이 상태에서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0.1. 6억 5천이죠?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11번 문제는 수익 환원법이 아니고 이건 결국 순영업소득 구할 줄 아느냐, 이거 묻는 문제죠. 맞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네, 14번입니다. 14번 감정평가사 작년 문제예요. 이거는 뭐 다 물어보고 있노.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수익가액 구하는 것도 해봅시다. 수익가액. 그럼 수익가액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그럼 순영업소득은 지금 가능조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에다가 공실 및 대손이 가능소득의 10%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지금 계산기 얼마 찍혀 있어요? 9천만 원. 이게 뭔데? 유효조소득이야.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경비를 안 가르쳐주고 유효조소득의 30%가 영업경비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0.7 해야 돼. 그럼 6,300 찍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순영업소득이야. 6,300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구했죠? 6,300이에요.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요? 환원율 구해야 돼요. 자, 근데 환원율 구하는데 보니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물리적 투자결합법 쓰라는 뜻이에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쓰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돼. 자, 그런데 물리적 투자결합법 공부하려고 이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라고요? 3%. 토지 환원율 3%, 건물 환원율은 5%. 그러니까 환원율 구할 때 두 개가 더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있어요. 토지가 전체 가격에서 몇 프로를 차지해? 그래, 그럼 토지를 0.4 곱하라고, 이렇게. 0.4 곱하 40%니까. 건물은 몇 프로예요? 전체에서. 여기서 0.6 곱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3, 4, 12, 1.2, 5, 6, 30, 3 합치면 얼마야? 그렇지, 4.2%예요. 환원율 4.2%야. 그러면 6,300에다가 지금 6,300 찍혀 있잖아. 계산기 그대로 찍혀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나누기 0.04이 하면은 소수점 바꿀 때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누기 4.2% 해. 4.2% 퍼센트 누르고 넌 누르면 안 된다. 그럼 뭐라 나와 있어? 15억 나와 있죠? 15억이지. 수익 가격 15억이야. 이 문제는 유효조소득, 순영소득 막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 다 구했거든. 지금까지 오면서 다 구해왔잖아요. 안 그래? 그럼 수익 가격 얼마였어? 15억. 자본 환원율은 4.2%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답을 자 봐봐. 1, 5번은 답이 아니야. 자, 왜냐면 보세요. 순영업 소득에다가 자본 환원율을 나누면 수익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 답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여튼 그래. 그래서 수익 가격은 얼마라고요? 15억입니다. 수익 가격 구할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한 이유는 토지 환원율 구하는 거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토지 환원율. 토지 환원율 구할 줄 알겠어요? 토지와 건물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 환원율 가르쳐주고 건물 환원율 가르쳐줬을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다가 전체에서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건물 환원율에다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15번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율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부대. 그러면 저가 저당상수 아닙니까? 10%. 거기 나와 있잖아.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10% 곱하기 부가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1.5 대가 대구비율 아닙니까? 대구비율이 지금 60%니까 0.6 하면 되겠죠? 이거 곱하면 되지. 답이지. 10에다가 1.5 곱하면 15, 15에다 0.6 하면 9%네요. 9%. 2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산정한 각각의 대상 부동산 환원이율 돼 있잖아요. 종합환원이율 구해라. 그럼 기업 지분 배당률 15%, 저당 상수 20%,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40%와 60%의 관계 있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15%에다가 뭘 곱해야 돼? 뭘 곱해야 될까? 지분 배당률이니까 지분 비율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야.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배당률 15%에다가 뭘 곱한다? 지분 비율 0.4 더하기 저당 상수 나와 있죠. 저당 상수 20%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0.6. 이게 환원 이율이에요. 이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야. 그러면 15에다 0.4 곱하면 6이죠. 20에다 0.6 곱하면 12죠. 이 두 개 더한단 말이야. 그러면 18%. 그러면 밑에 거 토지 환원율 나와 있고 건물 환원율이 있고 토지 가액이 있고 건물 가액이 있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5% 토지 환원율 5%에다가 뭘 곱해야 돼 이제? 토지 가격 비율 0.4 더하기 건물 환원이 10%잖아요.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60% 이렇게 하면 되죠. 5, 4, 2 10 곱하기 0.6 6 그럼 몇 프로 나와요? 8%. 그래서 19번은 별표하고요. 이거는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그래, 이런 거 나오면 풀 수 있지. 이게 뭐 어땠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 가르쳐 줘놓고 순영업소득은 1억입니다 가르쳐 줘놓고는 자료를 이걸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수익가액 구하래. 그럼 환원율 구해가지고 1억에서 환원율 나누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수익가액이잖아요. 우리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라고. 이런 건 하시라고. 나오면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와 관계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택 있죠. 주택. 또요.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 토지는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지문이 긴 경우들이 있어요. 지문이 긴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먼저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도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개별이라는 것도 나오고 공동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집합이라는 것들도 나와요. 글자 안에. 그럼 표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이런 게 있잖아요. 개별은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이 집합은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나오거든. 그럼 이때 이 개별이라는 게 나오면 얘는 시군구청장이에요. 누가 한다고? 시군구청장. 그럼 개별 빼고는 전부 장관이에요. 개별 빼고는 누가 한다고요? 장관. 그리고 장관이니까 위원회도 전부 다 중앙위원회야. 중앙위원회. 그럼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무슨 위원회겠어요? 시군구위원회예요.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항상 이것부터. 그리고 효력이 중요한데 이 각각의 효력이 중요하거든. 그럼 그 효력에서 특히 표준이라는 거는 세금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금 나오면 X예요. 그래서 일단 표준지 공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지문을 읽을 때 일단 저거부터 확인하세요. 저거부터. 그럼 표준 나왔으면 뒤에 장관인지부터 확인하라고요. 아까 제가 수익환원법이란 그러면 가액인지 그것부터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안에 장관이라고 돼 있는지 시군구청장이라고 돼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럼 시군구청장 돼 있으면 그냥 X죠.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세금 얘기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금 얘기 나오면. 자, 그것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죠. 맞아요? 토지의 적정 가격을 얘기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얘기하죠. 물론 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입니다.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세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잘 알아야 돼요. 효력. 네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되죠.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서면으로. 전화하면 안 받는다 그랬죠, 제가? 서면으로. 그럼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평가를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직접 감정평가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직접 평가합니까? 얘는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작성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토지 가격 비준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시군구청장에게 배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들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하는 거지만 얘는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럼 이때 표준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어. 표준지 평가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적정 가격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요. 그렇죠. 아까 우리 현황평가 있었죠.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공법상 제한 받는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으면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하지만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해요. 나지상정이에요. 나지상정.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하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하고요.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때는요,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까?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실제 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앞에 감정평가업자가 현장을 방문할 당시 기준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일 현재예요. 이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과 똑같은 거야. 그럼 공시지가 기준이 언젠데? 1월 1일. 1월 1일 현재 실제 이용 기준으로 표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효력은 좀 이따 보고. 그럼 개별 공시지가 나와. 그럼 개별 공시지가 누가 한다고? 시군구청장. 그럼 개별 공시지가에서는 효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효력. 뭐 할 때 해요? 돈 거둘 때, 과세, 세금 부과할 때, 또요, 부담금 부과할 때, 또요,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과할 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할 때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그러면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표준지 공시가 효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의 기준이 된다. 아까 말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여기 다 들어간다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결정 공시해야 돼? 개별 공시가 5월 31일까지. 이것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한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사항도 막 물어보려고 그래. 어떤 거를 공시하는지. 우리 요약집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지세, 지목, 도로교통상황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 공시사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이 있죠. 그럼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해요? 장관이. 개별주택 가격은요? 시군구청장이. 효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개별주택 가격의 효력. 세금 부과할 때. 주택시장의 정보 제공. 과세. 누가 시군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4월 30일까지.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개별 빼고는 다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개별 빼고는 다 장관이 하는 거예요. 며칠까지 해야 돼요? 4월 30일까지. 자, 효력 중요하거든.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같다. 개별주택 가격의 효력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이 표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맞습니까? 개별을 구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구하니까 힘들단 말이야. 다 조사하려니까. 그래서 표준이라는 거는 개별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여기 있으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개별은 다 구하려면 힘드니까 표준은 구해서 이걸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가지고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표준이 없다. 전수조사한다.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이 있어요. 비주거용 일반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과 비주거용 개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이거 누가 할까요? 장관이. 개별은요? 집합은요? 장관이. 그러면 개별은 왜 할까요? 그렇지, 세금 부과하려고. 그럼 집합도 왜 할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은 세금력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게 가장 뼈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아까 우리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듣고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과세 토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 표준지,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주택 보세요. 표준주택. 저 표준주택에 가봤더니 그 표준주택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그대로 표준주택을 가격을 조사합니까? 그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조사합니까? 없다고 보고 해야 돼. 없다고 보고. 표준은 스크래치가 가면 안 된다. 표준에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얘들 다 영향 다 받아요. 여기가 기준인데 얘가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지. 그 피 속에 문제점이 다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준은 사법상 사용 제한이 없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표준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이 상정한다고 그랬잖아.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 없다고 보고 해라. 깨끗한 걸로 보고 해라. 표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상 사용 제한이 있으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요, 문제 몇 개 한번 볼게요. 이제 다 했어, 거의 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5번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5번. 자, 옳은 거 찾기거든요. 옳은 거 찾기. 지문이 참 길다, 그죠? 네, 참 길어요. 자, 먼저 1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왔으면 뒤에 개별인지부터 확인해 보라고요. 지문이 길잖아요. 그 보니까 그대로 돼 있죠.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읽어봐야 되는 거야.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만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상식으로 생각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돼요. 우리 공포에도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 이런 말 다 있잖아. 들어야지. 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아니, 시장군수구청장 중앙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틀렸죠. 근데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자, 3번에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4번 별표하세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표준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관계없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만 관계 있어요. 5번에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과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뭐로 봐버린다? 그렇죠. 5번 별표하시고 딱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게 넘깁니다. 337페이지 보세요. 337페이지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하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잖아요. 요거 별표 해놓고 자주 보세요. 최근에 이런 걸 잘 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너무 많이 냈거든. 자, 그럼 몇 개만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번, 표준주택 가격도 지번 있어요. 똑같이 지번 있죠. 그런데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잖아요. 근데 표준주택 가격은 단위 면적당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집 한 채 가격 그대로 공시해요. 그 다음에 뭐 면적 형상은 크게 다른 차이가 없고 4번 볼게요. 표준지는 토지다 보니까 주변 토지 이용사항밖에 없는데, 주택은요, 용도, 연면적, 구조, 줄칙이에요. 사용승인일도 공시해요. 사용승인일. 하지만 건축허가일은 공시 안 해. 그리고 거기 표준주택에 주택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택 소유자 공시 안 해요. 주택 소유자 공시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중에 10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거기 주택에 뭐 내용 연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용 연수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이런 것들 없습니다. 보시고 자 336페이지예요. 336페이지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표준지 평가 기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정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맞아요. 개발이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조금 더 보면요, 현실화 구체화된 정가분은 반영하지만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정가분은 반영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 아니, 구체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 토지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네 하고 눈 안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자 3번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있는 거로 보라 그랬어요? 없다고 보라 그랬어요? 그렇지.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없는 걸로 보고 하라고요. 4번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가 조심하게 노란색으로 적어놨죠 여기. 현장 이용 현장 당시가 현장 조사 당시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기준?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일 현재야. 그렇지 1월 1일이지 하여튼 간에 공시 기준일입니다. 현장 조사 당시 뭐 감정평가사가 방문 당시 그러면 안 된다고. 공시 기준일 현재. 틀렸어요. 이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거 잘 못 찾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용 상황 기준으로 생각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5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표준주택 가격하고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데 해당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요, 이건 해야 되겠구나. 14번. 네. 14번에 그 4번하고 5번인데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이 발생할 경우에 그해 6월 1일에 결정 공시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그 요약집에는 나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때, 원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전부 공시 기준일이야. 이 부동산 가격 공시들은 전부 언제 현재? 공시 기준일 현재로 다 하는 거예요. 다 공시 기준일 현재야. 자, 그런데 공시 기준일부터 결정 공시는 언제 해요? 5월 31일 날 하잖아요. 가격은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월 31일 날 결정할 거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중대한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합,
분할 이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때 공시기준일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약집에 그런 거 있어.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있죠. 개별 주택 가격도 원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돼? 전부 공시 기준일 현재로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 가격은 언제 공시해요? 4월 30일 날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시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내가 이제 1월 1일 날 가격으로 100만 원 이렇게 다 정해놨거든. 그리고 이제 4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어. 발표.